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수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극적으로 꺾고 아시안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대표팀은 이번 주 토요일 호주와 8강에서 격돌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대신 신속한 배상과 지원 계획을 발표했는데 유족들은 돈으로 희생자를 모욕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도 2.3%로 소폭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적기에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더 싼 금리를 찾아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늘부터 전세 대출에도 적용됩니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두 사람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데다 받은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에 대해서도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안전 불감증으로 위기에 빠진 미국 보잉사가 안전기준 면제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비행 도중 동체에 구멍이 났던 사고의 원인은 볼트 누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고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데다 국민을 분열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 재논의가 필요한 이유를 5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모든 법률은 헌법 원칙으로 제정돼야 하고 특히 조사위원회는 구성과 운영에 공정성, 중립성이 필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장 없는 동행 명령 같은 기본권 침해 우려와 참사 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는 점, 또 국가 예산 낭비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안이 의결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제거했습니다.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 법안 수로 따지면 9개째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이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고유 권한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지만 동시에 불통과 독선 이미지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한 데 이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가족과 협의해 12구 참사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등을 확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속도감 있게 배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와 정신적인 피해를 본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는 추모시설도 세울 계획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정부가 제2요구안을 의결하자 유가족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이 정부 청사에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진상규명 없는 지원은 필요 없다며 정부의 보상 방안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경찰이 한데 뒤엉켰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2요구안, 다시 말해 거부안이 의결되자 분노한 유족들이 정부 서울청사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슨 폭풍을 했어? 유족과 법률 대리인 측은 정부가 특별법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원하더라도 영장은 검찰과 법원을 거치게 되어 있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야 각각 4명씩 추천하도록 하는 등 중립성도 보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이 조사위 위원 2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 또한 정부 요구를 받아들여 삭제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진상조사는 특별수사본부 수사 등을 통해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는 말에 대해서도 참사의 원인이 아니라 현상만 밝혔다며 실제 참사가 벌어진 이유를 알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진상규명 없는 지원은 거부하겠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국무총리 산하 피해자 지원위원회 보상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진상규명의 책임을 외면하면서 돈으로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는가? 참담함을 넘어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유족들은 특별법이 재의결 절차를 거치는 만큼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가결을 위해 끝까지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일찌감치 공천에서 배제될 현역 의원들에겐 이번 설 명절이 전혀 달갑지 않을 듯합니다. 여야 모두 연휴 전후로 컷오프 대상자의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비후보자 공모 절차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설 연휴 이후 후보자 면접 등 심사 일정을 확정하며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뇌물수수와 성범죄 등으로 형사처벌된 경우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는 도덕성 기준 강화 방안까지 마련했습니다. 자연스레 면접과 당무감사, 교체 여론조사 등을 모두 합한 현역 의원 컷오프 지수 결과도 연휴 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의원 7명은 공천에서 아예 배제되고 하위 10%에서 30%는 경선 득표율에서 20%가 깎입니다. 현역 컷오프 지수 곧 나올 겁니다. 이제 여론조사 끝났으니까 존중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의도되지 않았지만 한 발 먼저 공천 작업에 들어간 민주당은 시기가 더 이릅니다. 사실상 컷오프 가능성이 큰 현역 하위 20% 명단이 다음 달 6일부터 진행되는 종합심사와 결과 발표 전에 개별적으로 통보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설 연휴 전에 공천에서 탈락하는 현역 의원 윤곽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하위 20% 명단에 비명계가 다수 포함된다면 가뜩이나 고조되는 개파 간 신경전에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다. 친문 대 친명으로 격화되는 것을 그분들도 원치 않아 하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 빠지는 거는 민주당이 필패하는 길이기 때문에요. 별로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대 양당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은 세계 세력으로 재편된 제3지대로 이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호 3번 효과를 노리고 영입 경쟁이 치열한 만큼 각 세력의 영향력 확대 여부에 변수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한편 4월 총선을 앞두고 인지도 높은 여야 인사들이 이른바 서울 한강벨트에서 잇따라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선 야당이 압승했지만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에선 여당이 이긴 곳들이라 승부 예측이 힘든 핵심 격전지로 꼽힙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총선까지 70여일 남은 데다 거대 양당의 공천 심사 결과도 아직 나오기 전이지만 경쟁의 막은 벌써 올랐습니다. 서울 마포와 용산, 성동, 광진, 동작 등 5개 자치구에 9개 지역구가 몰린 한강벨트가 특히 뜨겁습니다. 서초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중구 성동구 갑에 86그룹 대표주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자 4월 10일 날 이 윤석열 정부의 이 전혀 기조를 수정할 생각이 1도 없는 이 정부의 폭주를 힘으로 멈춰 세우는 방법밖에 없다. 국민의힘에선 윤희숙 전 의원이 맞불을 놓으면서 이른바 운동권 대 경제통 대결 분위기가 일찌감치 조성됐습니다. 과거를 짚고 과거의 시대를 보내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생각의 전쟁을 국민들 앞에서 아주 멋있게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버티고 있는 바로 옆 중구 성동구 을 지역은 더 치열합니다. 같은 당에서 정호준 전 의원이 내부 경쟁자로 나섰고 여당에선 부산 지역구를 포기한 삼선의 하태경 의원과 이해훈 전 의원 그리고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광진을에선 지난 총선에서 고민정 의원에게 패해 쓴잔을 마신 오세훈 서울시장을 보좌했던 오신환 전 의원이 대리 서력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지도 높은 인사들의 도전이 잇따르는 건 한강벨트가 이번 총선에 희비를 가를 주요 승부처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수도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 인근 지역에서 먼저 승기를 잡으면 수도권 전반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어서입니다. 여야 모두 해볼 만한 곳이란 전략적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압승한 지난 총선 때는 9곳 중 8곳을 민주당이 차지했지만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대통령, 지방선거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유권자의 마음을 누가 더 얻느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한창 진행 중인 공천심사가 끝나야 여야 주자들의 최종 대진표는 확정됩니다. 한강벨트를 놓고 뺏으려는 쪽과 지키려는 측의 공방전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거운 만큼 링에 오를 선수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힘을 합쳐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거듭 협력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의 화해 분위기를 겨냥한 듯 민주당은 당무 개입으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윤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 회동 직후 개인 일정을 소화하러 갔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다음 날엔 당사로 정상 출근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꺼내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한 위원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통령님과 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님과 제가 힘을 합쳐서 국민과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뭘 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 민생이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대통령실의 기류와 보조를 맞춘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20년 지기 윤 대통령과의 확전은 피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 갈등의 불씨가 됐던 현안에 대한 입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말을 아끼긴 했지만 공천은 당이 한다는 것과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생각은 변함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 공청회 전달이 안 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제 생각은 분명하고 제 생각은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당정 간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진 않았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 이슈를 총선 화두로 띄우려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를 요구한 건 당무와 총선에 개입해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긴 거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경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 운동을 이어가는 등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까지 묶어 쌍끌이 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함정 취재에 의한 정치 공작이라고 방어하고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가 계속 언급되는 게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그래서 당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한번 털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가 3.1% 성장할 것이라며 연착륙 가능성을 크게 봤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도 2.3%로 소폭 올렸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3%로 내다봤습니다. 석 달 전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했습니다. OECD 전망치와 같고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높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 상향 조정은 예상을 뛰어넘는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 덕입니다. 지난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2.5%, 중국도 5.2%에 이르렀습니다. We expect that resilience to continue into 2024. At the same time, inflation is coming down. Labor markets continue to be resilient. IMF는 세계 경제 경착륙 가능성이 작아졌다며 올해 미국과 중국 경제 성장률을 석 달 전 전망치보다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은 0.6%포인트 상향한 2.1%, 중국도 0.4%포인트 상향한 4.6%를 전망했습니다. 반면 독일이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올해도 0.5% 성장에 그치는 등 유로존은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성장세를 이끌었던 엔화 약세와 보복 소비가 정상화되면서 0.9%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습니다. This resilience with growth hovering around 3%, both last year and expected over the medium term, that's much lower than previous kind of global average growth rates, which were about 3.8%. IMF는 다만 적기에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여력 확충과 구조 개혁을 통한 중장기 생산성 향상,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최대 관심사는 3월 금리 인하 여부인 만큼 시장은 제롬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울 걸로 보입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1월 기준금리는 현재 5.25에서 5.5% 동결이 유력합니다. 이번 회의의 방점은 금리 자체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있습니다. 메시지의 뉘앙스를 통해 오는 3월 회의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예상은 반반에 가깝습니다. 우선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기존 문구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금리 인하 힌트를 줄 것이란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난달 개인 소비 지출 근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오며 물가 안정 흐름을 보여준 건 이런 기대에 힘을 실어줍니다. 반면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3.3%로 시장 전망치 2%를 크게 웃돈 건 물가가 다시 오를 수도 있다는 신중론의 근거가 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사실은 경기가 둔화되고 좀 침체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 경기가 계속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 좋으니까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우려해서 금리를 인하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앞서 지난달 파월 의장의 메시지를 한층 보수적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인하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사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으로 보고 있습니다. FOMC 회의와 함께 이번 주 나올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과 미국 고용 지표도 향후 시장과 금리 흐름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최근 YTN은 청각장애인 커플이 다른 장애인들에게 폭행과 갈취, 성범죄까지 당했다는 사건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지적 장애가 있는 남성이 억대 사기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가해자들은 치매를 앓고 있는 이 남성의 어머니 재산까지 가로챈 걸로 드러났습니다. 양동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전에 사는 A씨는 어머니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갔다가 오랜만에 40대 남동생을 만났습니다. 어수룩한 면이 있었던 동생은 A씨에게 최근 알게 된 3명한테 폭행과 갈취를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신고를 하자 경찰은 동생의 지능검사를 권유했습니다. 지능지수 51에 사회 연령 10살 4개월로 지적장애에 해당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범행을 당하면서도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은 막 소리 지르고 때리고 그래요. 욕하고 때리고 목을 줄러 이렇게 발로 차고.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도 알렸는데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이 A씨 동생 명의로 대출을 강요하고 7천만 원이 넘는 차를 사게 해 가로챈 거로 드러났습니다. 또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개통해 소액 결제를 마구잡이로 했는가 하면 카드를 만들어 명품 가방을 사게 하는 등 1억 원 넘는 금품을 가로챈 거로 나왔습니다. 2023년 1월경부터 한 9개월 정도 가해자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가해자들의 어떤 묵시적인 여러 가지 강요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 1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으신 것을 확인을 했고요.
가해자들은 치매 증상이 있는 A씨의 80대 어머니에게도 접근했습니다. 여자친구인 것처럼 속여 돈을 송금받고 어머니 명의로 고가 휴대전화 세대를 개통하는 등 1,000만 원 넘는 금품을 갈취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사기를 당한 충격에 A씨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기까지 했습니다. 당뇨에 천식에 합병증에 지금 오셨어요. 그 돌아가실 뻔한 거 살려놓은 거예요. 젓가락 공장 밤새 잠 못 자가면서 돈 버는 돈을 노인네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기를 쳐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감금과 폭행,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가해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지만 피해 회복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기아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두 사람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또 받은 금품이 부정청탁의 대가인지에 대해서도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원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24일 배임 수재 등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한 겁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받은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아 타이거즈를 후원하는 커피 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감독은 억대 금품을, 장 전 단장은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2022년 6월 김 전 감독이 업체 회장을 만나 선수단 유니폼에 부착하는 견장 광고를 제안했고 한 달 뒤 업체 측은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 전 감독에게 수표로 6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이 업체는 2022년 8월 기아 구단과 후원 계약을 맺은 뒤 업체 광고를 유니폼에 붙였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김 전 감독이 장 전 단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구속영장 심사 전은 물론 영장 기각 이후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감독님, 업체로부터 돈 받은 사실 있습니까? 혐의 어떻게 서명하셨을까요?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2차 사고로 2명이 숨졌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1시쯤 충남 천안 동남구 경부고속도로 천안 분기점 근처를 달리던 16톤짜리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당시 다른 화물차 운전자 40대 A씨가 차량을 정차한 뒤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곧이어 뒤따르던 4톤 화물차가 16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4톤 화물차 운전자 6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고 16톤 화물차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앞서 발생한 사고 처리를 도와주려다가 2차 사고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벌꿀 제품을 천연 벌꿀로 속여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불법으로 섞은 제품인데 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보다 치료제 성분이 5배 넘게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 트렁크에 담긴 상자에서 벌꿀 제품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압수된 건 사탕처럼 낮게 포장한 벌꿀 제품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들여온 겁니다. 업자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상점을 열고 남성 건강에 좋은 천연 벌꿀이라고 광고해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발기부전 치료제 범벅이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분석했더니 벌꿀 한 포에 들어있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전문의약품 한 알보다 무려 5배 넘게 많았습니다. 천연 벌꿀이 아니라 고함량 발기부전 치료제 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구매자들은 발열이나 어지럼증 등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구매자들이 발열이라든지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을 이제 호소하니까 판매자는 면역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정상 반응이다라는 식으로. 이 제품은 미국 FDA에서도 위해성이 확인돼 유통과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식약처도 인터넷과 SNS를 통해 판매하는 업자들을 일일이 차단했는데도 아름아름 판매는 계속됐습니다. 한번 산 적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가끔 연락해서 검색을 하면 제가 글을 내렸는데도 옛날 그 이력이 보이는가 보더라고요. 이들이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판매한 양은 3,300여 상자, 수입가보다 10배 부풀려 개당 5만 원에 판매해 1억 3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개인이 먹을 음료수나 커피를 직구하는 것처럼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다가 3년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식약처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무분별하게 섭취할 경우 심근경색이나 부정맥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안전 불감증으로 위기에 빠진 보잉사가 미 의회 압박 속에 안전기준 면제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비행 도중에 동체 구멍이 났던 사고의 원인은 볼트 누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보잉사가 신형 기종의 인증을 앞당길 수 있는 주요 안전기준 면제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보잉은 지난해 말 맥스7 기종이 엔진 과열과 결빙 방지 관련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고객에게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 연방항공청에 요청했습니다. 설계 변경 등을 고려해 2026년 5월까지 안전 기준을 면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잉의 철회 결정은 최근 사고 기종에 대한 안전 우려와 이에 따른 의회의 압박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5일 170여 명을 태우고 비행 중이던 알래스카 항공 보잉 737기의 동체에 구멍이 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보잉은 안전기준 면제 요청을 철회하라는 미국 의회의 압박을 받았고 데이브 캘훈 CEO는 결국 이를 수용했습니다. 비상이 걸린 보잉은 최근 일주일에 하루씩 공장 가동을 멈추고 직원들과 함께 문제점을 찾아보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Our customers are counting on us. The flying public is counting on us. We are counting on us first and foremost. I know you guys love this company like I love this company. 이런 가운데 동체에 구멍이 난 사고의 원인은 볼트 누락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항공기의 최종 조립 과정에서 볼트가 누락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교통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중국 축구계의 옛 수장이 공개 재판에서 150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한때 축구 굴기를 꿈꿨던 중국은 고질적인 부패 속에 최악의 성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낙마한 천 쉬이안 전 중국 축구협회 주석이 법정에 섰습니다. 1심 공개 재판에서 지난 13년 동안 150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챙긴 혐의가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非法收受他人给予的财物共计折合人民币8103万余元。最后陈述，当庭表示认罪悔罪。 여기엔 약 3억 7천만 원을 받고 리티에 전 축구대표팀 감독을 선발한 비리도 포함됐습니다. 본전을 찾기 위해서인지 리 전 감독도 돈을 받고 실력 미달의 선수 4명을 국가대표로 뽑았습니다. 결국 재작년 11월 꼬리가 잡히면서 중국 축구계에 대대적인 사정의 칼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프로축구팀에서 뛰던 우리나라 국가대표 손준호 선수까지 승부 조작에 연루될 정도입니다. 为了要取得成绩，找裁判做工作，收买对方球员、教练，有的是俱乐部找俱乐部的。 비리로 얼룩진 중국 축구의 성적표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최근 열린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도 2무 1패로 탈락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1승도 못한 건 48년 만이고 한 골도 넣지 못한 건 처음입니다. 카타르와 마지막 경기마저 1대0으로 패하자
중국 응원단조차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한때 축구 굴기를 꿈꾸며 전폭 지원했던 시진핑 주석도 앞서 이렇게 실망감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不敢肯定他们的这个水平，有起伏，有起伏。 시진핑 집권 3기 반부패 투쟁의 칼끝은 축구계뿐만 아니라 의료, 금융, 공안에 이어 군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2요구안을 제가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 거부권이자 법안으로는 9번째 행사입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정부가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자 지난 1년 동안 산부일배와 오체투지, 삭발 등을 이어오던 유족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유족들은 정부가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배상과 보상만을 운운하며 유족들을 모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참사 발생 초기부터 여당 유력 인사들이 유가족들을 보상에나 관심 있는 사람들로 매도하더니 정부도 마찬가지의 행태를 보였다. 유가족들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던가? 유가족들이 오직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 어떻게 진상규명의 책임을 외면하면서 돈으로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는가? 참담함을 넘어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걸 두고 여야의 입장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족과 국민을 모욕한 거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참사의 정쟁화를 멈추라며 재협상 카드로 맞섰습니다. 보도에 김대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제의를 요구할 거란 소식이 알려지자 곧장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호소한 유족을 윤 대통령이 끝내 외면했다며 비정하고 한심한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가족분들이 요구하셨던 특검 도입도 또 유가족이 위원을 추천하는 권한도 다 내려놨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특히 거부권 행사와 함께 정부가 유족 지원 대책을 내놓은 건 돈으로 때우겠다는 천박한 인식이라며 모욕적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마치 돈과 배상만을 원하는 사람들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가 누군지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애초에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이었다며 윤 대통령을 엄호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공정하지 않은 데다 과도한 권한까지 줘 앞으로 1년 반 동안 나라를 극한 갈등으로 몰아넣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의장께서 중재했던 어떤 중간적인 내용보다도 훨씬 더 과격한 내용으로 민주당이 통과시켰잖아요. 이 뻔히 예정된 갈등을 보는 것보다는 물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없앤다면 법안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재협상을 촉구했습니다. 특조위의 동행명령과 압수수색 의뢰 등을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꼽았습니다. 공정성이 담보되고 또 전례 없던 이런 독소조항들이 제거된다면 여야 간에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특조위 활동기간 단축 등 이미 정부 여당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입장이라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제 여야는 국회로 되돌아올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 시점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까지 맞물리며 거부권 재표결 전국이 총선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경착륙 가능성이 낮아졌다며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도 소폭 올렸습니다. IMF는 어제 발표한 1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석 달 전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치는 OECD와 같고 2.2%로 전망한 정부, 2.1%로 내다본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약간 높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가 안정적 성장세와 물가 하락에 힘입어 경착륙 가능성이 낮아졌다며 석 달 전 예상보다 0.2%포인트 높은 3.1% 성장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0.6%포인트 상향한 2.1%, 중국도 0.4%포인트 상향한 4.6%를 전망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더 싼 금리를 찾아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늘부터 전세 대출에도 적용됩니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서민 이자 부담이 줄어들 걸로 기대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전세 대출도 온라인에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대출 비교 플랫폼이나 시중은행이 만든 앱을 통해 금리를 비교한 뒤 기존보다 더 싼 신규 대출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건은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또 전세 대출을 받은 지 석 달이 지나야 하고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연체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고 기존 전세 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해서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이 2분의 1이 도과한 이후에도 전세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낮은 금리로 갈아타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신청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먼저 시행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갈아타기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신청액은 14영업일 만에 3조 원에 육박하고 지난해 5월 말 시작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규모는 2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승인액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이자율이 평균 1.6%포인트 내려갔습니다. 물가도 많이 상승을 하는데 이자가 좀 단 1%, 0.1%라도 좀 내려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금융당국은 갈아타기 흥행으로 은행권 대출금리 경쟁이 치열해져 서민 이자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1월 31일 수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경기도 수원을 찾아 철도 지하화 총선 공약을 발표합니다. 철도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그제 오찬회동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도심을 가르는 철도가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 생활 양극화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하화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에 임하는 각오와 당 운영 구상 등을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이번 총선을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찾는 날로 규정하고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의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윤 의원이 받은 금품이 6천만 원으로 그 액수가 크고 경선에 미친 영향도 크다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1심 선고도 내려집니다. 손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4년 전 4.15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구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당시 야권에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길을 가던 남성들에게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흉기 난동범. 조선의 1심 결과 역시 오늘 오전에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조선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다면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홈쇼핑이나 케이블 TV 업체 고객센터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업체가 직원들의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떼먹고 잠적했다는 제보가 YTN에 접수됐습니다. 300명이 넘는 상담원들의 체불 사태가 우려됩니다. 제보는 Y,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이블 TV 업체 고객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는 반정민 씨. 난데없이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반 씨가 소속된 용역업체가 보험료를 몇 달째 내지 않은 겁니다. 여러 차례 항의에도 납부를 미루던 업체 대표는 최근 잠적했고 실종 신고까지 접수됐습니다. 고객센터를 맡은 업체가 바뀌면서 기존 업체와 고용계약도 끝났는데 5년 동안 일한 퇴직금 1,600만 원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퇴직금이라는 게 어떤 분한테는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진짜 큰 돈이거든요, 그거. 체불임금을 최대 700만 원까지 정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 제도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대표가 잠적해 못 받은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길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민사소송뿐입니다. 그 소송용 확인서라도 받을 수 있게끔 근로감독관님한테 요구를 해서 그걸 받고 그거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는 방법이 지금은 최선인 것 같거든요. 이 업체는 유명 홈쇼핑과 케이블 TV 업체 등 전국 각지에서 고객센터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소속 상담원만 300명이 넘는데 도급 계약이 끝나면 이들도 업체를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역시 퇴직금을 받을 길이 없어 자칫 수십억 원 규모 체불 피해도 우려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차례로 계약이 끝나면서 광주와 대구 등 곳곳에서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말 정도 되면은 전부 다 이제 계약이 종료가 돼서 더 나올 예정이고요. 그러면은 최소 300명 이상이 이제 퇴직금 미지급 관련하고 연금 관련으로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요.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잠적한 대표를 찾는 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한 김상민 부장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감찰위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대검이 청구한 정직 처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구부장이던 김상민 검사는 지난해 9월 추석 때 지역 주민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뼛속까지 창원 사람, 늘 창원 사람으로 함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검사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대검 감찰위가 검사장 경고 처분을 권고하자 곧장 사직서를 내고 출판 기념회를 강행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해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하며 후퇴 없는 정치권 입성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만일에 지금 이런 신분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을 처리하거나 한다면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격노했고 대검은 지난 12일 법무부에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청구했는데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김 검사에게 최고 징계인 해임 처분 권고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견책과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 징계 가운데 감찰위가 이례적으로 대검의 청구보다 2단계나 높은 징계를 권고한 건 김 검사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검찰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감찰위는 함께 중징계가 청구된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게는 검찰총장 경고를 권고했습니다. 여당 인사를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했다는 박 검사의 경우 부적절한 처신을 반성하고 계속 근무하기로 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위 의결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며 두 검사의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김 검사가 징계위에서 해임 처분을 확정받으면 총선 출마와는 별개로 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징계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당장은 공석이라 징계 확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애인을 감금한 채 성폭행하고 이발기로 머리를 미는 등 가학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대화 도중 느닷없이 손찌검을 시작합니다. 폭행을 당한 여성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계단을 내려갑니다. 피해자 B씨가 26살 남성 A씨의 폭력에 시달린 건 지난해 7월. A씨는 당시 연인이었던 B씨를 오피스텔에 닷새 동안 감금한 채 폭행과 가혹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이발기로 B씨의 머리를 밀고 성폭행과 불법 촬영까지 저질렀습니다.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구조 당시 B씨는 강아지용 울타리 안에 떨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연인 사이에 합의된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내용이 A씨의 진술과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B씨가 심리적으로 억눌린 상태에서 A씨의 보복이 두려워 강요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혐의가 모두 인정돼 다행이라면서도 형량이 너무 적다고 토로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뭘 반성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 사건만 보더라도 너무 약하죠. 처분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만이 범죄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피해자 측은 원하지 않는 가해자의 공탁금까지 유리한 양형 사유에 반영됐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국회 연설에서 윤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연설에 나선 외무상은 11년째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정기국회에서 새해 국정 과제를 밝히는 시정 방침 연설에 나선 기시다 후미오 총리. 한국은 국제적 과제 대응에 힘을 합쳐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를 기초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とは윤大統領との信頼関係を礎に幅広い連携をさらに拡大深化させるとともに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새해에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뒤이어 연설대에선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의 발언은 이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竹島について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との基本的な立場に基づき毅然と対応していきます。 기시다 총리가 2014년 외무상 시절 외교 연설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칭한 이후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 연설에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펼친 것은 11년째입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또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도 관계국과 정중한 논의를 이어가 확실히 역할을 다하겠다며 등재에 대한 의욕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외무상의 관방장관까지 군마현의 조선인 추도비 철거는 지자체 결정이고 재판소 판결로 확정됐다며 뚜렷한 입장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그리고 강제 동원 부정과 같은 역사 왜곡이 이어진다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동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정부는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은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걸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서울은 흐리기만 한데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제주도는 밤까지 최고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의 양이 적어서 먼지를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쪽 지방과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세종과 충남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발령 중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하늘이 차차 개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대부분 영상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도, 대구 3.7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도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높아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11도, 부산 1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은 영동과 남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겠고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